안녕하십니까. 기초인문과정 8번째인가요? 네. 자, 물권 변동론 봐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물권 일반론에서 4가지 봤죠. 뭘 봤는지만 기억나시면 됩니다. 물권의 종류와 관련된 물권 법정주의라는 개념을 봤고, 물권의 객체와 관련해서 물건이 있었고, 그 물건과 관련해서 일물일권주의와 그 예외가 있었죠. 그 다음에 물권의 일반적 효력이라고 해서 2가지 개념을 봤습니다. 우선적 효력하고 그 다음에 물권적 채권하고. 우선적 효력에서는 특히 물권하고 채권 구별이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물권적 채권에서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그 정도, 왜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내시면 됩니다. 자, 물권 변동은 물권적 채권에서 이게 조금 더 중요하죠. 자, 물권 변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크게 말하면 권리 변동이죠. 우리가 맨 처음에 봤었죠. 권리 변동 3가지죠.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 그럼 물권 변동도 마찬가지로 물권의 취득 변경 소멸이 있겠죠. 2번째, 이 물권 변동의 유형이 나와요. 종류가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지우고 다시 할게요. 부동산 물권 변동과 동산 물권 변동으로 일단 나눠요. 부동산 물권 변동과 동산 물권 변동. 그 다음에 법률 행위에 의한 변동과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으로 나누시죠. 물권 변동도 권리 변동이니까 법률 효과잖아요. 요게. 그죠? 그리고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이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법률 요건. 법률 요건에 2 종류가 있었잖아요.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결국 물권 변동은 구체적으로 원인에 따라서 2가지. 법률 행위에 의한 변동과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 이렇게 나누고, 객체에 따른 분류. 부동산 물권 변동, 동산 물권 변동. 이렇게 나눠서 총 4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우리 민법이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분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통한 토지 소유권 취득.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 매매 계약을 통한 토지 소유권 취득. 186조에서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땅을 샀어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해. 그럼 뭐 해야 돼? 186조에 따라서 반드시 등기해야 돼. 반면에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 상속 생각하시면 돼요. 187조에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땅을 상속받아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부동산은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상속 등기 안 해도 있게 됩니다. 187조에. 자, 동산 물권 변동도 법률 행위에 의한 것과 법률 규정에 의한 걸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우리 시험 범위 안에 들어있기는 하나 시험은 안 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부동산 물권 변동이고 법률 행위한 변동과 법률 규정한 변동 186조와 187조 이거 해석하고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뼈대를 잡았습니다. 물권 변동은 물권의 특실 변경을 말한다. 원인에 따라서 법률 행위한 변동과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으로 나눌 수 있다. 법률 행위에 의한 변동, 매매 계약을 생각하시면 되고 등기해야만 수익권을 취한다. 반면에 법률 규정에 의해서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대표적 상속 같은 게 있더라. 객체에 따라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동산 물권 변동으로 나누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중에 부동산 물권 변동이 186조와 187조고 그걸 합쳐놓은 게 요 표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다시 한번 부동산 물권 변동 2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2번째, 자, 물권 변동을 규율하는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데, 먼저
물권 변동과 공시제도라고 해서 어느 물건에 대한 물권의 변동 과정, 예컨대 A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 소유였다가 어떤 걸 원인으로 누구에게 변동이 되었는가. 물권의 변동 과정이란 건 취득 변경 소멸 과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현재 물권자가 누구냐, 이거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걸 공시라고 합니다. 공시. 자, 이때 어떤 방법으로 공시해야 될 것인가? 동사는 간단해요. 점유하는 게 공시예요. 근데 부동산은 등기가 공시입니다. 이게 원칙이죠. 물론 우리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공시 방법이 있어요. 기억나실란가 모르겠네. 이름표 붙이는 거, 명인 방법이라 그랬죠. 또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를 우리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데,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는 묘지의 형태, 봉불의 형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요게 공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누구 건지를 외부에 알리는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시 원칙. 알려라. 알리는 것을 공시라 하고, 알려라. 이게 공시의 원칙이에요. 물권 변동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공시 방법을 갖춰라. 이게 공시의 원칙이 될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86조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반드시 등기함으로써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공시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죠. 등기해라. 자, 두 번째 공신의 원칙. 요게 조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토지가 갑소유예요. 근데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나갔어요. 갑소유 토지인데 을이 서류를 위조합니다. 등기 서류를. 정밀하게 인감증명 같은 걸 위조해가지고 갑신분증 같은 걸 위조해서 등기소에 냅니다.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해서 서류만 가지고 등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등기관이 위조라는 걸 알아채지 못한 채 정상적인 서류라고 생각하고 등기를 했어요. 무효 등기입니다. 위조 문서엔 등기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 A토지 등기부에 설령 소유권자가 을로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생겨요. 다시 말해서 무효인 공시 방법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을이 이 상태에서 이 땅을 파는 경우에 이 상태에서 이 땅을 파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을과 이 땅을 거래하는 병은 이 등기를 믿는단 말이에요. 이 등기가 무효라는 걸 모를 거 아니에요. 이걸 신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효인 공시 방법을 신뢰하는 것을 공신이라고 합니다. 무효인 공시 방법을 유효라고 믿는 것, 이걸 공신이라고 해요. 공신. 부동산만 이런 게 공신이 있는 게 아니죠. 동산도 있을 수 있죠. 갑의 노트북을 을이 훔쳐가지고 점유하고 있어요. 공시 방법이죠. 그런데 을이 노트북을 훔쳤기 때문에 이 점유는 무효죠. 다시 말해서 을은 노트북의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노트북은 여전히 갑소유예요. 을은 노트북이라는 물건만 훔친 거지 그 노트북의 소유권이라는 권리까지 훔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트북 소유권자는 여전히 갑이야. 그런데 을이 마치 자기 것인 양 병한테 파는 경우에 이 병은 을의 점유를 신뢰하겠죠. 이것도 공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동산 등기라든가 동산 점유, 즉 공시 방법을 갖췄는데 그게 무효인 경우에, 무효인 경우.
그걸 유효라고 믿는 것, 이걸 공신이라 하고요. 두 번째, 믿고 거래까지 해요, 병이.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병은 등기나 점유를 믿고 거래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권리자가 아니잖아요. 소유권자가 아니잖아. 따라서 병은 을로부터 소유권을 승계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죠? 매매 등을 통한 권리 취득은 승계 취득이잖아요. 권리자부터 권리를 넘겨받아서 취득하는 거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을은 권리자가 아니야. 권리가 없어요, 을은. 따라서 병은 을과 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을로부터 소유권을 승계 취득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무효의 등기나 무효의 점유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원칙, 그걸 공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걸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민법은 부동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산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공신 원칙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두 가지예요. 진정한 권리자를 우선할 것이냐, 거래 안전을 우선할 것이냐, 즉 제3자를 보호할 것이냐 이 문제예요. 진짜 권리자를 보호할 거냐, 등기 등을 믿고 거래한 그 거래 안전을 보호해서 제3자를 보호할 거냐 이 문제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진정한 권리자 보호의 방점이 찍혀 있고요. 동산의 경우에는 거래 안전 보호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부동산에는 공신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동산에만 공신원칙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동산에 대한 공신원칙을 인정하는 게 뭐가 있었어요? 첫째 날 했었죠. 동산 선의 취득이라고. 병이 을이 돈 투고 훔친 놈이란 걸 모르고 돈 주고 사면 병은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 게 동산 선의 취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신의 원칙의 개념과 우리나라에서는 동산에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는 거. 이거를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동산에는 공신력이 있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공신력이란 게 뭘까요? 무효 등기나 무효 점유를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해주는 힘, 이게 공신력이 되겠죠. 근데 부동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동산에는 공신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개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186조로 봅니다. 법률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 매매, 법률행위죠. 교환, 법률행위죠. 증여, 법률행위죠. 여기서 교환이 올해 시험 문제 나왔죠. 이런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 같은 계약, 주로 계약입니다. 법률 행위를 통해서 토지나 건물에 관한 소유권 따위를 취득, 변경, 상실하려면 등기를 꼭 해라. 그래야 취득의 효력, 변경의 효력, 상실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게 186조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내가 아파트를 사가지고 매수인한테 돈을 다 주고 열세를 받아서 인도, 현재 내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않는 한 나는 그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186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사실상 소유권 이런 거 인정 안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186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등기해야 된다. 다만 그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은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갑소유 땅이 있는데 지금 이 토지 등기에 보면 갑이 소유권자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근데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을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토지 등기부에 소유권자 갑 등기는 말소가 되어 있어요. 을로 이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는 권리 존속 요건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하겠죠.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되더라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는 186조에 의하면 물권 변동의 요건일 뿐 그 물권의 존속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 등기가 설령 불법적으로 말소됐다 하더라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187조가 나왔죠. 법률 규정. 상속을 받거나 국가 등 공권력 있는 기관이 땅을 강제 수용하거나 법원의 판결이 있거나 경매 등을 통해서 즉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물권이 변동이 될 때는 여긴 취득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변경, 소멸을 포함합니다.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갑이 땅이 있고요. 갑이 사망을 해서 을이 상속을 받거나 또는 저 땅이 경매가 돼서 을이 경락을 받은 경우에 이 을은 상속의 경우에는 갑이 사망한 때,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경매의 경우에는 이것도 오늘 시험 문제 나왔죠. 을이 법원에다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등기 없이 을은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을 못한다 그랬죠. 자, 을이 이 A 토지를 병한테 팔아요. 자, 병한테 팔고요. 그 다음 병은 땅을 샀으니까 법률행위잖아요.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럼 을은 땅을 병한테 팔고 등기를 넘겨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 처분이 바로 등기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서는 뭐냐? 자, 을은 등기 없이 A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땅을 병한테 팔고 병한테 등기를 넘겨줘야 되잖아요. 등기를 넘겨주려면 네 이름으로 먼저 등기를 하고 등기를 넘겨주라. 이게 180조 단서의 취지예요. 만약에 이걸 만들어 놓지 않으면요. 을은 병하고 매매할 때 마치 갑이 살아생전에 병하고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갑에서 병으로 바로 등기를 넘겨주는 세금 떼먹으려고 이런 짓을 하는 놈이 생겨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을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그걸 팔아먹고 등기를 넘겨주려면 을의 이름으로 먼저 소유권 등기를 하고 넘겨줘라. 그게 187조 단서의 취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판결인데요. 민사소송에서 판결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행 판결이 있고요. 확인 판결이 있고요. 형성 판결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는 뭐 명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없고 이행 판결하고 형성 판결만 간단히 구별하시면 되는데 이행 판결은 쉽게 생각해요. 뭐뭐 하라는 판결이에요. 등기를 이전하라. 이게 이행 판결이에요. 자, 내가 땅을 샀는데 매도인이 등기를 안 넘겨줘요. 그럼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등기를 이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래서 매수인이 이겨요. 그럼 판결이 뭐라고 나와요? 매도인은 언제까지 매수인에게 등기를 이전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옵니다. 또 돈을 안 갚아. 그러면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럼 판결이 뭐라고 나와요? 채무자 너는 언제까지 갑에게 돈을 갚아라. 뭐 하라. 이게 이행 판결이에요. 근데 이 187조에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은 요 형성 판결만을 말합니다. 이행 판결이 아니라. 그럼 형성 판결은 뭐냐? 법원이 그 법원의 판결 자체로 법률 관계가 변동이 돼버려요. 이걸 형성 판결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는 게 있어요. 갑을병이 공유하는 땅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갑을병이 이 땅을 쪼개고 싶어요. 그럼 첫 번째 갑을병이 만나가지고 협의로 쪼개는 게 합의로 쪼개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서로 땅 조금 더 받겠다고 박터지게 싸워. 합의가 안 돼. 그럼 소송으로 갑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럼 법원이 판결해 주겠죠. 이때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냐?
갑을병은 이 공유 땅을 이렇게 나누라가 아니라 나눈다. 즉 법원이 나눠줘요. 갑과 을은 공유 토지를 이렇게 분할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분할한다라고 법원이 그냥 분할을 해줘요. 이런 게 형성 판결입니다. 따라서 뭐뭐 하라 판결은 판결에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뭐 한다 판결은 그 한다 판결로 완결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당사자가 할 게 남아있질 않아. 그래서 법원이 공유물 분할 판결을 하게 되면 이 판결에 따라서 분할이 된 거예요. 따라서 갑을병은 분할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이 판결이 확정된 때 법원이 분할해준 그 각각의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187조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말한다. 그리고 그 형성 판결엔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는 게 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용진술은 강제 수용을 말하는 거고요. 판결은 이런 걸 말한다. 그 판결에는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이 있는데 우리는 이행 판결과 형성 판결만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이행 판결은 결론이 뭐예요? 뭐뭐 하라죠. 등기를 이전하라. 따라서 이 이행 판결은요, 그 판결에 따라서 등기를 해야만 권리가 변동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형성 판결은 판결 자체로 권리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이 대표적이죠. 갑과 을의 공유하는 땅의 A 부분은 갑에게, B 부분은 을에게 각각 분할하라가 아니라 분할한다라고 법원이 분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행 판결은 판결에서 이행하라고 했으니까 이행을 해야만 변동이 되는 반면에 형성 판결은 판결 자체로 변동이 되니까 굳이 등기를 요하지 않게 됩니다. 186조와 187조를 기초과정에서는 이 정도 개념 잡아주시면 되고요. 단선 아까 말씀드렸죠. 상속받은 땅을 팔아가지고 등기를 넘겨주려면 상속인 이름은 먼저 상속 등기를 하고 넘겨줘라. 187조 단서의 취지였죠. 그 다음에 이제 186조와 187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등기라는 거였죠. 등기와 관련된 등기법 내용은 2차 과목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일단 등기가 뭐예요? 공무원이죠. 등기관이 등기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되어 있는 자체, 그게 등기죠. 등기부는요,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등기부를 편성합니다. 이거를 물적 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부동산, 1등기부. 등기 기록이죠. 전산화가 되어 있으니까. 원칙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등기부는 어떻게 편성을 하느냐. 표제부하고 사항란으로 편성을 하고요. 사항란은 갑구와 을구로 편성이 됩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 현황이 기록이 되고요. 사항란은 권리가 기록이 되는데 갑구에는 소유권이,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된다. 다만 집합건물의 경우에는요, 하나의 등기부에 표제부와 대지권 등록부를 같이 편철해요. 그리고 집합건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토지 등기부는 폐쇄시켜요. 전체 한동건물 표제부와 구분 소유 표제부 및 대지권 등록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집합건물의 등기부가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민법에서 등기관에서 나오는 게 몇 가지 있는데 몇 가지 보기 전에 개념 잡아야 될 게 있네요.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는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내가 받을 돈이 있어요. 근데 안 갚아요.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을 경매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 경매하려면요,
일반 채권자들은 집행권원이라는 게 필요해요. 바로 경매를 신청을 못해요. 채권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져와라. 그게 집행권원이에요. 경매를 정당화시켜주는 권원, 이게 집행권원이에요. 그래서 일단 채권자는, 일반 채권자들은, 물론 저당권자 같은 은행 같은 담보물권자들은 바로 경매를 넣을 수 있어요. 이걸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 채권자들은 바로 경매를 넣지 못하고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걸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게 질 것 같거든. 지면은 땅이 경매로 날릴 것 같거든. 그러니까 땅을 팔아먹는 놈이 생겨요. 그러니까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채무자가 땅을 못 팔아먹도록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가압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상 보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땅 못 팔아먹도록. 자,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승소라고 경매를 넣잖아요. 그럼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어요. 그래서 경매가 개시가 됩니다. 이렇게 가압류는 받을 돈이 있는데 안 갚아. 경매를 하려고 해. 경매하기 전에 못 팔아먹도록, 채무자 재산을 못 팔아먹도록 현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마련된 절차가 뭐다? 가압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압류. 요거는 뭔데 안 지워졌나 모르겠네. 편집하는 과정에서 안 지워진 것 같네요. 반면에 가처분은요, 금전이 아닌 권리를 보존하는 거예요. 금전이 아닌 권리를. 가처분은 보통은 어떤 지위 같은 거를 보존하는 게 가처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로부터 이사 지위를 해임 통보를 받았어요. 근데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래서 법원으로 달려가서 이사 해임 처분 취소를 제기하면서 이사 지위를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처분을 미리 내는 거예요. 이런 걸 가처분이다. 금전 이외의 권리를 갖고 있을 때, 아까 가압류는 금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전에 관한 권리.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권리를 갖고 있고 그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법원이 임시적으로 명령을 내린 거죠. 각과 을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했어요. 그런 이전득이 청권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이중매매에서 봤지만 갑이 더 많이 주겠다는 놈한테 팔아먹고 등기를 넘겨주면 을은 나중에 등기를 못 넘겨봤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어. 갑이 팔아먹을 것 같아. 더 비싸게 주는 놈이 나타나면 팔아먹을 것 같아. 그러면 못 팔아먹도록 할 필요가 있죠. 즉 처분 금지, 가처분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처분 금지 가압류가 아니고요. 처분 금지 가처분이 되는 거예요. 왜? 이전등기 채권은 금전 채권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은 임시처분이에요. 받을 돈이 있을 때는 못 팔아먹도록 가압류하는 거고요. 금전 채권 이외의 권리나 지위를 갖고 있을 때는 그걸 변동을 막기 위해서 임시처분으로 금지 가처분 같은 걸 합니다.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이사 지위 해임 금지 가처분 뭐 이런 식으로 가처분하게 됩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직관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의 종료와서는 우리 민법에서는 보존등기와 관련된 중복등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를 만들면서 최초로 기록되는 소유권 등기를 보존등기랍니다. 어떻게 하는가 나와 있죠. 두 번째, 가등기. 가등기는요, 예비등기를 말하는데요. 이거 아까 저 가처분하고 비슷한 이유에서 인정되는 거예요. 갑과 을이 갑소유 A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이 돼요. 그런데 가등기는요,
소유권을 변동시키지 않고요. 권리의 순서만 미리 확보하는 거예요. 순서. 그걸 가등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괄이 1월 10일 날 갑소유 A 토지를 매매했어요. 근데 을은 잔금을 6월 10일 날 치르고 등기를 넘겨받게 됐어요. 그럼 을은 6월 10일이 되었을 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6월 10일이 됐을 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깁니다. 근데 을은 뭘 걱정한다 그랬죠? 갑이 중간에 다른 놈한테 팔아먹으면 어떡하지? 예를 들어서 갑이 4월 10일 날 더 많이 주는 병한테 팔아먹고 등기를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럼 을은 6월 10일이 되더라도 등기를 못 넘겨받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 처분금지 가처분도 있다 그랬고요. 등기 쪽에서는 가등기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을은요, 1월 10일 날 가등기라는 걸 미리 해놔요. 예비 등기예요. 가등기를 해놨다가 중간에 4월 10일 날 설령 병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줬다 하더라도 을은 6월 10일 날 본등기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본등기의 순서가 1월 10일로 소급을 해버려요. 다시 말해서 병보다 을이 먼저 소유권 등기하게 된 거예요. 순서상으로. 병 등기는 말소를 시켜버립니다. 이런 기능을 하는 걸 가등기라 한다. 소유권 등 권리를 변동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래 발생하는 청구권, 대표적인 게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그 권리에 뭘 확보하는 거다? 순서를 미리 확보하는 거다. 이거를 순위 보전이라고 불러요. 순서를 미리 확보하는 것을 순위 보전이라고 해야 됩니다. 밑에 얘가 있죠. 을이 각과 3월 10일 날 아파트 매매했고 등기는 6월 30일 잔금 치르면서 넘겨받겠다. 을은 6월 30일 날 이전 등기 채권이 생긴다. 근데 갑이 그 사이에 아파트를 병에게 팔아버리면 매수인은 탁 줬던 개가 됐잖아요. 따라서 을은 6월 30일 이전에 미리 뭘 해둬서 가등기를 해둬서 자신의 이전 등기 채권의 순서를 미리 확보하게 됩니다. 나중에 본등기하게 되면 추은이가 소급하게 됩니다. 3월 10일 날 가등했던 을이 6월 30일 날 본등기하게 되면 그 순서가 3월 10일로 소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을은 소유권은 6월 30일 날 취득해요. 소유권은. 하지만 등기 순서가 소급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등기 순서를 소급시키는 기능을 하는 걸 가등기라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기 효력 발생 요건은 나중에 등기법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생략증이라는 게 나와요. 이거 우리가 한번 얼핏 했죠. 미등기 전매. 부동산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매각이 됐고 등기도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등기가 돼야 되는데 을이 취등록세 및 양도세를 떼먹으려고 자신을 생략한 채 마치 갑과 병이 등기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최초 매도인 갑에서 최종 양수인 병에게로 직접 등기를 넘겨주는 거, 이게 중간생략입니다. 멋있게 물권 변동 과정을 누락한 등기 이렇게 말하죠. 다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미등기 전매 및 중간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하면 처벌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무슨 규정에 불과하다고요? 단속 규정에 불과해요. 따라서 미등기 전매 행위 및 중간생략 등기 자체는 유효하고요. 이렇게 중간생략 등기 하려면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당사자 전원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당사자 전원 합의가 있으면요. 갑과 병은 계약을 한 적이 없지만 병은 이 합의를 근거로 직접 갑에게 나에게 등기를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중간생략 등기라는 게 이렇게 당사자 전원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 나중에 이제 그 개념 잡고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법률 관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채권자 대위라는 개념이 나오는 게 있어요. 채권자 대위는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해요. 뭐 잔뜩 써놨는데 예를 들어서요. 갑이 을에게 1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을도 병한테 한 100만 원 채권이 있어요. 근데 갑이 을이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엄마 돈 갚아 그랬더니 을이 나 병한테 꿔준 돈을 못 받고 있어. 그래? 갑이 병한테 찾아가요. 찾아가서 엄마 너 빨리 을에게 돈 갚아. 이게 채권자 대위권이에요. 즉 채권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거. 이걸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걸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해요. 얘는 이런 걸 드러났네요, 제가. 부동산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벽으로 순차 넘어갔어요. 그리고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만약에 없어. 자, 병이 을한테 등기를 넘겨달라고 청구를 했어. 그랬더니 야, 갑이 아직 등기를 안 넘겨줘. 그럼 병은 갑을 쫓아가서 야, 너 빨리 을에게 등기를 넘겨줘. 즉 을의 갑에 대한 권리를 병이 대신 행사한다. 이걸 뭐라 한다? 채권자 대위. 그래서 채권자 대위가 되려면 권리가 두 개가 존재해야 돼요. 병이 을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되고 을이 갑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돼요. 이럴 때 병이 을의 갑에 대한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경우를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합니다. 밑에 채권 예를 들었죠. 갑이 을에게 채권이 있고 을이 병에게 채권이 있을 때 갑이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을 대신 행사. 이걸 대위라고 합니다. 등기청권 개념만 잡습니다. 부동산 매수인 같은 등기 권리자가 매도인 같은 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등기 절차에 협력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하는 사법상 권리고,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를 넘겨받게 되면 권리가 변동이 되죠. 권리가 변동되는 걸 실체법상의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 권리를 등기청권이라고 합니다. 구별해야 될 개념이 있어요. 등기신청권이라고. 등기신청권은 등기 소라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이걸 등기신청권이랍니다. 등기청권하고 개념이 다르죠. 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을 구별하시고, 등기청구권도 올해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개념만 잡자. 등기청구권, 개인이 가인 상대로 등기 절차 협력을 청구. 등기신청권,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금 다르죠, 개념이? 네. 등기 인수청구는요,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잖아요. 매수인이 5월 말일까지 등기를 넘겨가기로 해놓고 안 가져가. 그럼 매도인은 빨리 가져가라고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등기 인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등기 청구권은요, 원래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권리자가 아닌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빨리 등기를 가져가라. 이걸 등기 인수청구권이라고. 등기 인수청구권도 등기 청구권의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 일반적 효력이라고 쭉 나오는 이건 등기법 가서 보실 거고요. 다만 추정력이라는 게 나와요. 이건 아주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A 토지가 있어요. 나머지는 등기법에서 보시면 돼요. 소유자가 갑으로 되어 있어요. 매매를 원인으로 을에게 이전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부만 가지고서 각각 그런 매매가 있었네 라고 인정을 해줘요. 을은 소유자네라고 인정을 해줘요. 이게 추정이에요. 즉 어떠한 사실이 등기부를 통해서 그런 사실이 존재한다 라고 인정해 주는 것, 일단 인정해 주는 것, 그걸 등기 추정이라고. 근데 이 추정이라는 제도는 소송에서 필요한 개념이에요. 추정의 개념은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그 등기와 일치하는 권리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효력, 이게 추정이다. 근데 이 추정이 왜 중요하냐면 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사소송은요, 형사소송도 마찬가지지만 소송은요, 내가 이기려면요, 어떤 사실을 주장만 해서는 안 되고요, 증명을 해야 돼요. 이걸 입증책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A 토지를 둘러싸고요, 갑하고 을이 소송 중이야. 갑은 판 적 없다, 내 거다. 을은 샀다. 이렇게 다투고 있는 경우에 갑은 안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을은 샀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주장만 있고 증명할 증거가 없어요. 그럼 이런 소송에서 법원은 누구 말을 들어줘야 될까요? 갑은 안 팔았다고 주장만 하고 있고 을은 샀다고 주장만 하고 있고 증거가 없어. 주장만 있어.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게 요거는 네가 증명해라. 요거는 네가 증명해라라고 입증 책임이란 걸 분배를 해놨습니다. 분배. 두 번째, 그걸 입증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입증을 못하면 그 사람을 패소시켜요. 이게 입증 책임의 기능이에요. 다만 이 입증 책임을 대체하는 수단이 추정이에요. 어떤 사실이 추정이 되면 이퀄 입증된 거예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A 사실을 갑이 입증할 책임이 있었는데 A 사실을 갑이 소송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었는데 그래서 갑이 입증을 못하면 패소하는데 만약에 이 사실이 추정이 되면 이건 입증이 된 거예요. 따라서 갑은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추정이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추정이 입증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A토지 갑과 을이 쌈박질하고 있는데 이 A토지 등기부를 봤더니 소유자가 갑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을로 이전이 된 것처럼 등기가 돼 있다면 갑과 을은 매매가 있었다고 추정, 즉 입증된 거고요. 을은 소유자로 추정, 입증이 된 거예요. 따라서 을은요, 샀다는 사실, 자기가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요, 갑이 안 팔았다는 걸 입증할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갑은 증명을 못하면 패소하겠죠. 이렇게 어떤 사실이 추정된다 이꼴 소송에서 증명되었다. 따라서 추정된 사실은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고 그 추정된 사실과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반대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추정의 개념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나옵니다. 선의취득은 말씀드렸죠? 동산을 돈 주고 산 사람이 선이라면 팔아먹은 놈이 도둑놈이어도 산 사람이 즉시 뭐 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동산 선의취득이죠. 물권의 소멸사 이거 쭉 나오는데요. 목적물 멸시라면 당연히 소멸하겠죠. 예컨대 댐건설 등을 통해서 토지가 물에 영원히 잠겨버려요. 토지의 포락이라고 합니다. 토지 소유권을 소멸하겠죠. 대표적이죠.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물상대위라고 이건 나중에 저당권 가서 볼 겁니다. 소멸시효라는 게 있었죠. 권리자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거. 채권이 주로 소멸시효가 된다고 그랬죠. 근데 물권 중에서 지상권하고 지역권은요. 두 개는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합니다. 소멸 사유. 물권 포기. 그러면 소멸하겠죠. 국가가 수용을 해. 그럼 나는 소유권 상실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이게 좀 중요한데,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갑소유 땅이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을이 갑과 계약을 통해서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었어요. 이 상태에서 갑이 아예 을로부터 땅을 사버려요. 그럼 을이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럼 보세요. 하나의 물건에 소유권과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이 됐죠. 이럴 때 이 제한 물건을 소멸시켜버립니다. 이런 걸 혼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혼동. 조문만 간단히 확인해 볼게요. 동일한 물건, A 토지. 소유권과 다른 물건, 제한 물건을 말합니다. 지상권 같은 거. 그게 한 사람에게 속하게 되면 그 제한 물권은 소멸한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에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물론 예외가 많이 나오는데요. 기초과정에서는 예외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혼동이 뭐냐 정도만, 원칙이 뭐냐 정도만 딱 머릿속에 191조 1항 본문을 통해서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물권법 총론의 내용입니다. 자, 물권법 총론은 대충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기본적인 뼈대와 기본적인 개념을 잡았어요. 여기에 나중에 살을 마구마구 붙이면 됩니다. 어쨌든 기본 개념 정도를 자꾸 숙지를 해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론은 시간을 좀 달리해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